고금소총과 야담. 금강산에서 신승을 만난 염이사. 염시도는 아전으로 지금의 서울 종로구에 살았습니다. 평소 성품이 신실하고 청렴했으며 허적의 겸종으로서도 총애와 신임을 듬뿍 받았습니다. 허적이 하루는 시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심부름 갈 곳이 있으니 일찍 오거라. 시도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느라 밤늦게야 깊은 잠에 빠져서 날이 밝아온 것도 모르고 있다가 급히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재용감을 지나 치연에 이르렀습니다. 길가 빈터에 고목 한 그루가 있었고 그 나무 아래 풀이 무성한 곳에서 푸른 보자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아주 단단하게 쌓여 있었는데 들어보니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걸 허리춤에 차고 달려갔습니다. 허적의 집에는 좀 늦게 도착하여 그 죄를 벌해달라 했습니다. 허적이 말했습니다. 이미 먼저 온 다른 아전을 보냈다. 내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시도가 대청 아래로 물러나 묶인 보자기를 끌러보니 은 213냥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도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많은 돈이다. 그 주인이 이걸 잃고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 내가 숨기고 가져서는 안 되지. 또 무단 횡재는 사람에게 길조가 아니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불가한 일이라면 상공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은을 가지고 가서 사연을 말씀드리고 그걸 바치겠다 하자 허적이 말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을 왜 나에게 주느냐? 또 내가 취하지 않은 것을 나라고 취하겠느냐? 시도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물러났는데 허적이 갑자기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광성부원군 댁이 은 200냥짜리 병조판서 댁 말을 사려 한다더라. 이 은이 혹 그 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가서 물어보아라. 병조판서는 청성 김공이었습니다. 시도가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가서 배웠습니다. 귀댁에 혹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신지요? 김공이 말했습니다. 없네 그려. 그러고는 마루 아래 사내종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종이 말을 몰고 갔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아직 돌아왔다는 보고가 없으니 웬일이냐? 사내종이 말했습니다. 아무개 종이 죄를 지었다며 감히 뵙지를 못하고 있나이다. 김공이 노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속히 잡아오너라. 사내종이 아무개 종을 잡아와서는 마당 앞에 꿇게 했습니다. 종이 절을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소인의 죄는 10,000번 죽어도 용서받기가 어렵나이다. 김공이 까닭을 물으니 종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제동 광성군 댁에 가서 말값을 받아오다가 잃어버렸나이다. 김공이 크게 노하여 말했습니다. 종놈이 이렇게 속임수를 쓰다니 내가 농간을 부리는구나. 돈을 다 쓰고 와서 나를 속이는 것이렸다? 급히 큰 곤장을 가져오게 하니 장차 박살내 죽일 요량이었습니다. 그때 시도가 잠시 형을 중단하고 은을 잃어버린 사연을 이야기해 보도록 청했습니다. 김공이 진정하고 다시 물으니 종이 말했습니다. 말을 몰아 광성군 댁에 도착하니 상공께서 말을 빨리 몰아보게 하시고는 과연 준마로다 하셨습니다. 또 그 살지고 윤택한 것을 칭찬하시며 이 말을 내가 먹였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상공께서 탐복하시며 남의 집 노복으로서 너처럼 충성스럽고 돈독한 자가 있다니 진실로 기쁜 일이로다 하셨습니다. 저를 앞으로 부르시더니 너 술 마실 줄 아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상공께서는 즉시 큰 그릇에 맛이 독한 홍로주를 가져오게 하시어 연이어 석 잔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은 200냥을 지급해 주시고 또 13냥을 더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말을 잘 먹인 데 대한 상의로다 하셨지요.
소인이 하직 인사를 드리고 나오자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습니다. 취기가 심해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길가에 들어 누워 버렸는데 그곳이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술이 조금 깼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 돌아왔지만 은 보자기를 떨어뜨렸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주저주저하며 감히 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도가 비로소 은을 주워와서 아련한 사연을 이야기하고는 즉시 은을 가져와 바쳤습니다. 보자기 속 내용물에 대한 기록과 은의 수가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김공이 크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요즘 사람이 아닐세. 이것이 본디 잃어버린 물건이기에 그 반을 자네에게 상으로 주려 하니 부디 사양하지 말게나. 시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당초 몰래 가지고서 말하지 않았어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걸 갖지 않은 것은 오직 마음이 더럽혀질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김공은 소름이 끼친 듯 얼굴을 고치고는 더 이상 상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거듭 찬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가져오게 하여 그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죄를 지은 종도 아무 일 없이 풀려났습니다. 시도가 하직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어린 소녀가 뒤따르며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시도가 돌아보며 그 이유를 물으니 소녀가 말했습니다. 아까 은을 잃어버린 사람은 제 오라비입니다. 제가 오라비의 의지에서 살아왔는데 오늘 제 오라비가 어르신의 의지에서 살아났습니다. 아,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는지요? 제가 안방에 들어가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부인께서도 극히 탐복하시고 술과 안주를 내리라고 하시기에 잠시 머무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즉시 행랑채 아래에 자리를 마련하고 바로 큰 밥상을 받들고 나오는데 맛있는 음식과 술이 즐비했습니다. 시도는 배불리 먹고 돌아왔습니다. 경신대출척이 일어난 해에 이르러 허적은 죄를 지었다고 사사되었습니다. 시도가 뛰어들어가서 약그릇을 빼앗아 약을 나누어 마시려 하자 의금부 도사가 끌어내 쫓아버렸습니다. 허적이 죽자 시도는 미쳐 날뛰고 통곡했습니다. 세상살이를 이어가려는 생각을 접고 집을 버리고는 방랑하며 산수간을 논일었습니다. 족형 한 명이 강릉에 살고 있어 찾아갔더니 이미 스님이 되어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악산으로 들어가 표은사에 이르러 그곳에 사는 스님들께 물었습니다. 제가 귀의하고자 합니다. 꼭 고승을 만나 스승으로 삼고자 하는데 어느 분이 계신지요? 그러자 모두 묘길상 뒤 외로운 암자를 지키고 계신 분이 살아있는 부처님이지라고 했습니다. 시도가 가보니 과연 한 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시도가 나아가 엎드려 정성을 다해 모실 뜻을 이야기하고 머리를 깎아달라 청했는데 그 말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듣지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시도는 엎드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시렁 위에 쌀이 있는데 왜 밥을 짓지 않느냐? 시도가 일어나 보니 과연 쌀이 있었습니다. 시킨 대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도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 엎드린 채 아침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스님이 또 밥을 지으라고 명했습니다. 이렇게 5, 6일이 지났지만 스님은 끝내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도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서 암자에서 나와 산책하다가 암자 뒤에 멱한 띨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16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가 있었는데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시도가 욕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달려가 끌어안고
그녀를 범하려 했습니다. 처녀가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자결하려 했습니다. 시도는 놀라고 겁이 나서 하던 짓을 멈추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구 밖 마을에 사는 처녀랍니다. 오빠는 이 산으로 출가하여 암자 스님을 스승으로 삼았지요. 제 어머니는 암자 스님을 신인으로 생각해 딸의 운명을 물었나 봅니다. 4, 5년의 큰 애기 있는데 만약 인간 세상을 등지고 이 암자의 방에서 살면 가히 애군을 벗어날 수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난다 했지요.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이곳에 띨집을 짓고서 오직 저와 함께 지내는 것을 몇 년간의 계획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잠시 마을에 가 계신데 하필 이때 갑자기 사람의 협박을 받아 사경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이 어찌 바로 그 대액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명이 없으니 죽어도 더러움을 받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 역시 우연이 아니니 신승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인연이란 일을 일컬은 게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이미 서로를 접했으니 제가 다시 어디로 시집 가겠습니까? 마땅히 맹세코 따르겠습니다. 다만 어머니 돌아오기를 기다려 확실히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는지요? 시도는 그 말이 기특하다 여기고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작별하고 암자로 돌아오니 스님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밤에 시도는 오로지 그녀만을 떠올렸지 도를 들으려는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다음 날 처녀의 모친이 허락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니 스님이 갑자기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망측한 놈이 나를 이처럼 어지럽게 하는가? 내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리라. 스님이 고리가 6개 달린 지팡이를 드러내치려 하자 시도가 낭패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암자 밖에서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으니 스님이 다시 앞으로 불러서 따뜻한 말로 타일렀습니다. 내 꼴을 보아하니 넌 출가할 사람이 아니다. 암자 뒤에 사는 처녀는 끝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만 너는 지금 바로 떠나거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비록 아주 작은 놀랄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복록이 그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스님은 이성득 전작교가연 8자를 써주었습니다. 시도는 눈물을 흘리며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표은사에 도착하여 앉은 자리가 채 따뜻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기포군이 뛰어들어와 시도를 단단히 묶고 머리에 자루를 씌우고서 말에 싣고 달렸습니다. 며칠 만에 한양에 도착해 칼을 씌우고 수갑과 착고를 채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대개 이때 허적의 옥사와 연루된 사람들에게 모조리 형벌을 가했고 가까웠던 겸종들도 붙잡아 들였는데 시도의 이름도 공초에 긴밀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금부가 신문을 하는데 청성이 옥사를 담당하는 여러 재상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졸들이 시도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신문할 죄인들이 많아 청성은 그가 시도인 줄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인을 신문하는 일을 하고 나서 죄인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청성에게 밥을 갖고 온 여종이 바로 은을 잃어버렸던 종의 누이였습니다. 그녀는 시도가 귀신처럼 칼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돌아와 부인에게 고했습니다. 부인은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 청성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제야 청성은 사태를 깨닫고 즉시 시도를 데려오게 하여 대략 신문하니 혐의가 없었습니다. 청성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디 의사이니 그의 심사를 내가 깊이 잘 안다오. 어찌 역모에 가담했겠소? 그러고는 즉시 풀어주게 했습니다. 시도가 옥문을 나서는데 예전에 은을 잃어버렸던 종이 새로 지은 옷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정성을 다해 접대했습니다.
또 노자와 말 한 피를 주면서 행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시도는 허적의 생질 신우재가 상주 목사로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아련했습니다. 마침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오작교를 놓아준다는 7월 칠석이었습니다. 상주 경내에 들어갔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말이 갑자기 질주하더니 좁은 길을 거쳐 한 총가로 들어갔습니다. 시도가 뒤처진 채로 따라 들어가 보니 말은 이미 마구간에 매여 있고 뜰에서는 한 여자가 실을 잡고 있다가 그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도가 말고삐를 풀려 하는데 한 할미가 안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고삐를 꼭 풀려고만 하오. 말은 제 돌아갈 곳을 알지요. 시도가 멍하니 그 뜻을 깨닫지 못한지라 절을 하고 청에 물었습니다. 일찍이 뵌 적이 없기에 주모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알지 못하겠소. 말이 돌아갈 곳을 안다는 건 무슨 뜻이오? 할미가 시도를 맞이해 앉게 하고 말했습니다. 내 장차 말해주겠소.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미가 말했습니다. 왜 우느냐? 너무 기뻐 우는 게로구나. 시도는 더욱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달라 간청했습니다. 할미가 말했습니다. 아무해의 객은 금강산 작은 암자 뒤에서 한 처녀를 만나지 않았소? 그렇습니다만 그 애가 내 딸이라오. 지금 울고 있는 게 그 아이요. 또 암자의 스님이 누군 줄 아시오? 그대의 강릉 족형이라오. 그분은 신승인데 평소 모든 걸 꿰뚫어보고 사람의 장래를 알아맞히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고. 그분이 일찍이 내 딸을 가리키며 나에게 말했소. 이 처녀는 내 족제인 염 아무개와 인연이 있어. 지금부터 수년간 큰 액이 있으니 내게 와서 의지하면 가히 그 액을 벗어나고 스스로 혼인을 이룰 수 있지. 그러나 그곳에서 같이 살 수는 없을 것이고 같이 살 곳은 영남의 상주 땅이 될 걸세. 아무년 아무달 아무해야. 그래서 내가 딸을 데리고 스님한테 가서 액을 넘기려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과연 그대가 왔다 갔던 것이오. 내가 때마침 나가 있어 보지는 못했지. 그 뒤 암자 스님은 어디론가 옮겨가 간 곳을 모른다오. 내 자식도 이곳 절방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내가 따라와 이곳에 있는 거라오. 오늘에 이르러 그대가 반드시 올 줄 알았지. 그러고는 딸에게 나오라 하니 과연 풍악산에서 봤던 처녀였습니다.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시도는 자기도 모르게 감격하고 또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자도 서러움과 기쁨이 뒤섞여 눈물만 흘릴 따름이었습니다. 저녁밥이 나왔는데 진귀한 반찬이 풍성하니 모두 미리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비로소 부부가 되니 스님이 예언한 바 8자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시도는 며칠 머물고 나서 상주 목사를 아련하고 그간에 일어난 일들의 전말을 말해 주었습니다. 상주 목사가 매우 기이하게 여기고 후한 선물을 내렸습니다. 이때 시도는 전처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어 먼 친척에게 부탁해서 집을 지키게 하고 있었습니다. 시도는 여자와 여자의 모친과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 옛집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시도의 이름이 벼슬아치들 사이에 알려지고 청성도 그를 지극히 돌봐주었기에 집이 잠옷 부유해졌습니다. 모두 염이사라 칭찬했습니다. 시도는 처와 더불어 복과 술을 두루 누리다가 향년 80여 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안국동에 살고 있다 합니다. 이 초막 옆에 효감천과 호랑이. 성종 때 호남 흥덕현 화룡리에 오준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문벌이 좋은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겼고 어버이가 돌아가시자 영취산에 장사를 지내고서 묘 옆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매일 흰죽 한 그릇만 먹고 구슬프게 곡하니 듣는 사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제사 때 술 대신 쓰는 냉수를 올렸습니다. 산골짜기 가운데 샘이 있었습니다. 물맛이 참 맑고 달았는데 집에서 올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주는 반드시 직접 호리병을 갖고 거기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는데 비바람이 불거나 춥고 더워도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산속에서부터 나서 우레처럼 온 산을 흔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초막 옆에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물맛이 청결하고 달고 차니 산골짜기 샘물과 똑같았습니다. 산골짜기로 가보니 그 샘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마당에 샘물을 떠서 쓰니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는 수고가 덜어졌습니다. 읍 사람들이 그 샘을 효감천이라 불렀습니다. 초막이 깊은 산속에 있으니 거기에는 호랑이와 승냥이가 살았고 도적들도 그곳을 소굴로 삼아 집안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초막 앞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오준이 타일러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해치고자 하느냐? 피할 수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다만 나는 아무 죄도 없다. 호랑이가 문득 꼬리를 흔들고 머리를 숙이면서 엎드려 꿇어앉으니 마치 공경을 표하는 듯 했습니다. 오준이 말했습니다. 해치지 않을 거라면 왜 떠나지 않느냐? 호랑이가 즉시 문 밖으로 나가서 엎드리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같이 하니 마침내 집에서 기르는 개나 돼지처럼 어루만지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호랑이는 반드시 큰 사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간혹 멧돼지도 초막 앞에 갖다 놓아 제수로 바치게 했습니다. 이러기를 1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맹수와 도적들도 이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준이 3년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비로소 호랑이도 떠났습니다. 이 외에도 그의 효성에 감동한 기이한 일이 매우 많았지만 샘과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때 관찰사가 이 사실을 조정해 아뢰니 성종께서 특별히 정렬을 내리도록 하고 가래 때 쓰던 비단을 하사했습니다. 오주는 65살에 죽었는데 궁중의 가마나 말을 맡아보던 관청의 관리로 추중되었고 읍 사람들이 향연사에 배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첩을 얻은 권진사. 옛날 안동에 권진사가 살았습니다. 일찍 진사가 되었지만 집이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를 잃어 자녀도 없었습니다. 종도 없어 몸소종의 일까지 해야 했으니 궁색하여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웃의 상민 출신 과부가 살았는데 얼굴이 잠옷 아름답고 집도 부유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다시 시집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언제나 몸가짐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동네 불량배들도 감히 건드릴 마음을 먹지 못했습니다. 권진사는 이웃의 살아 사정을 익히 알았으니 여러 번 중매쟁이를 보내 동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그 말을 듣고도 막막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권진사가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때마침 과부가 지나가다가 문득 말을 걸었습니다. 진사님 요즘 편안하십니까? 한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왕래를 못했네요. 오늘 좀 조용하니 저녁은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시는 게 어떠세요? 권진사는 늘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과부가 그런 말을 하니 이는 이른바 동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어찌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권진사가 두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니 과부는 흔쾌히 권진사를 맞이하여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저녁밥을 먹고는 더불어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과부가 말했습니다. 진사님, 상투와 따은 머리를 풀고 저와 옷을 바꿔 입으며 잠시 즐겁게 놀아보는 게 어떠세요? 권진사는 그 의중을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싫다 하기도 뭐하여 따르기로 했습니다. 과부가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자리 가운데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진사님, 먼저 주무시고 계셔요. 제가 속이 급해서 볼일 좀 보고 올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과부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권진사는 의심스럽고 괴이하기도 하여 엎치락 뒤치락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경 무렵 갑자기 창밖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내가 일제히 난입해 권진사를 이불로 싸서 꽁꽁 묶어 짊어지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수십 리를 가다가 한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방을 가려 그를 내려놓고 묶은 걸 풀어주었습니다. 권진사는 불량배들이 과부를 겁탈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음을 짐작했지만 그 다음 하는 짓을 살펴볼 요량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조용히 동정을 살펴보니 그곳은 본읍 이방의 집이었습니다. 잠시 뒤 이방이 들어와서 쌀죽을 권하며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라 했습니다. 권진사는 이불을 단단히 덮어쓰고 권하는 쌀죽은 완강하게 거부하며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많이 놀라고 겁이나 안정이 안 될 테지. 어지러운 마음을 편히 하는 데는 잠이 제일이야. 이방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개년에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권진사와 한방에서 함께 자며 놀란 가슴을 위로해 편안히 해주고 사리도 깨우쳐주도록 했습니다. 오랫동안 호라비로 지내온 권진사가 깊은 밤 고요한 때 비녀 꽂지 않은 처녀와 한방에서 자게 되니 아무 일 없이 그냥 보낼 리가 있겠는가. 처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와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웠습니다. 간간히 좋은 말로 위안해주고 이불을 들어 얼굴도 맞대보고 몸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권진사가 그 손을 끌어 한 이불 아래 눕게 하여 저통도 만지고 입도 맞추니 무척 수상했습니다. 처녀는 의심스럽고 괴이했지만 이미 과부를 데려왔다고 알고 있으니 다른 염려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 환심을 얻으려고 서로 희롱하기만 했습니다. 생각도 못하는 사이 양다리를 꽉 껴안더니 서로 어지럽게 얽혔습니다. 처녀는 황당하고 놀라 겁이 났지만 유약한 몸으로 강건한 기운을 어찌 당하겠는가. 감히 소리도 내지 못하고 머리 숙이고 명을 따를 따름이었습니다. 한바탕 운우가 끝나자 처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즉시 뛰쳐나갔습니다. 부끄러워 죽고 싶었지만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권진사는 해 뜨기를 기다렸다가 이불을 떨치고 일어나 창을 열어젖혔습니다. 이방을 불러오게 하고는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기추의 부인으로 나에게 바치고자 한다면 조용히 아뢰어 가부를 들으면 될 터이지 어찌 감히 깊은 밤 어두운 곳에서 양반을 위협하고 묶어와서 내 딸과 동침하게 한단 말이냐? 그게 무슨 도리고 어디 사람의 일이라 하겠느냐? 내 이 일을 관가에 고하면 내 죄가 어느 지경까지 이를지 아느냐? 이방은 처음에 과부를 묶어온 줄로만 알았지 어찌 양반을 잘못 묶어왔다고 짐작이나 했겠는가. 이방은 분부를 듣고는 황공하여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를 들어보니 평소 친하던 권진사였습니다. 이방은 일이 뜻밖으로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과부를 협박해 묶어오려다 양반을 잘못 잡아왔으니 두 죄를 동시에 범하여 10,000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운 셈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전전긍긍하면서 고했습니다. 제가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으니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공손히 처분을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애걸을 해대니 권진사가 의관을 요구하여 갖추고 말했습니다. 내 죄상을 살피건대 죽어도 속죄하기 어렵다. 그러나 내 이미 내 딸과 하룻밤 인연을 맺었으니 인정상 어쩔 수 없지. 10분 참작하여 특별히 용서해 준다. 다만 노비들과 재산의 절반을 내 딸에게 주고 말과 가마를 갖추어 내 딸을 오늘 우리 집으로 보내거라. 이방은 죽었다 살아난 듯 아주 기뻐하며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를 드리며 오직 명을 따르겠다 했습니다. 권진사는 아침을 기다려 밥을 먹고 나서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웃 과부도 와서 뵙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나서 재간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기에 어떤 말도 저를 돌이키진 못했지요. 일전에 풍문으로 들은 말이 있었어요. 본부 이방이 아무 날 밤에 저를 겁박하고 도둑질해 갈 거라는 소문이었지요. 그 말을 듣고는 놀라고 당황했지요. 제 몸은 이미 과부가 되어 힘이 없는데 그 지경에 이른다면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니 어찌 헛되이 죽겠습니까? 그리고 포악한 놈에게 욕을 당하느니 이웃 양반에게 절개를 벌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진사님은 저를 마음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사님을 제 집으로 모셔서 옷을 바꿔 입게 하여 여자로 단장하게 하고 저는 화를 피해 도망하여 하룻밤에 액을 모면할 수 있었던 거지요. 진사님은 비록 잠깐 횡액을 당하시긴 했지만 이것을 인연으로 처녀를 얻었으니 그 역시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수절 과부로서 이웃 양반의 손을 이끌어 집으로 불러들였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평생의 정절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으니 오늘부터 진사님과 함께 살아야겠습니다. 잠시 뒤 이방이 보낸 딸이 도착했습니다. 궁색한 호랍이 신세였던 권진사는 하루아침에 두 첩을 얻었으니 이는 바라던 바를 훨씬 넘는 것이어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이웃 과부는 가난하지 않았고 이방도 딸에게 아주 많은 재산을 주었기에 권진사는 두 첩을 거느리게 되었지만 졸지에 부자가 되어 평생을 편안하게 누렸습니다. 자손 역시 번성했다 합니다. 1. 주인에게 보답한 의로운 계획. 영남 하동 땅에 한 수절 과부가 있었는데 어린 딸과 어린 여종 하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웃에 사는 모가비사당패 우두머리가 담장을 넘어 침실로 들어와 겁탈을 하려 하니 과부가 목숨을 걸고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모가비는 과부를 한 칼에 찔러 죽이고 이어서 딸과 여종까지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새 시신이 방에 버려졌으나 지극한 원한을 드러낼 길이 없었습니다. 관문 밖에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왔다 갔다 머뭇머뭇했습니다. 문지기가 쫓아내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오며 끝내 피하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이러니 사또가 그걸 알고는 개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했습니다. 개는 곧바로 관문으로 들어와 동원 앞으로 나아가서는 머리를 들고 지저댔는데 마치 하소연할 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또가 한 장교에게 개를 따라가 보라고 명했습니다. 개는 즉시 관문을 나가서 한 작은 집에 이르렀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 소리라고는 들리지 않아 적막했습니다. 개가 장교의 옷을 물어 끌며 방문 쪽으로 갔습니다. 장교가 이상하다 여기고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시신 세 구가 있고 바닥에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장교는 크게 놀라 돌아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관에서는 검시를 하려고
화급히 달려가 가까운 이웃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모가비의 집이었습니다. 모가비는 사또가 자기 집에 온 것을 보고는 당황하여 달아나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가 모가비 앞으로 곧바로 달려가 모가비를 물었습니다. 사또가 이상하게 여기고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원수냐? 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가 모가비를 잡아서 어미 치밀하게 신문하니 몽둥이 한 번 들지 않았는데도 낱낱이 실상을 자백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가명에 보고하고 모가비를 곤장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새 시신을 후하게 매장해 주었습니다. 개가 묘 옆으로 달려가더니 한바탕 구슬피 지저대다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묘 앞에다 개를 묻어주고 의구총이라는 비를 세워주었습니다. 옛날 선산의 의구는 주인을 따라 밭에 갔는데 날이 저물 무렵 주인이 술에 취해 돌아오다가 밭 가운데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들불이 일어나 주인이 누워있는 곳까지 번지려 했습니다. 개는 꼬리에 냇물을 적셔 주인 곁에다 뿌려 불을 껐지만 힘이 다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깨어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땅에는 지금도 의구총이 있습니다. 아, 선산의 개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주인에게 보답하는 의리를 보였습니다. 하동의 개는 처음에 사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나중에는 원수에게 분을 풀어 그 원수를 갚고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그 누가 짐승을 무지하다 하겠는가? 선산의 개와 비교해도 더 나은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사대부의 고장인데 역시 의로운 개도 많이 나도다. 이 기생을 말에 태워보낸 관찰사. 양녕대군은 세종의 형입니다. 일찍이 관서 지방에 놀러 갔다 오겠다고 보고드리자 세종이 작별하며 여색을 삼가라고 특별히 훈계했습니다. 대군이 그 말을 삼가받들며 떠났습니다. 임금이 관서 관찰사들에게 명하기를 만약 대군이 가까이 하는 기생이 있거든 그 기생을 급한 용무에 쓰는 거마로 올려보내라 했습니다. 대군은 임금의 가르침을 받들어 여러 읍에서 방기를 물리치도록 엄하게 명했습니다. 그러나 관찰들과 수령들은 이미 임금의 명을 받은지라 아름다운 기생들을 모아서 갖가지 방법으로 대군을 유혹했습니다. 대군이 정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소복을 입은 한 기생이 소리내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군은 마음이 동했습니다. 사람을 몰래 보내 기생을 샛길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대군은 귀신조차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밤에 기생과 동침했습니다. 그러고는 시 한 구절을 지어주었습니다. 명월도 수놓은 베개는 훔쳐보지 않는데 밤바람 무슨 일로 비단 장막 걷어올리나. 대개는 은밀하고 그윽한 뜻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관찰사는 역마로 그 기생을 올려보냈습니다. 임금은 기생에게 밤낮 그 시를 노래하여 익히도록 했습니다. 대군이 돌아오자 임금이 맞이하여 위로하고는 말했습니다. 작별할 때 여색을 경계하라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대군이 말했습니다. 소신이 성규를 삼가받들었으니 어찌 감히 잊었겠습니까? 감히 가까이 한 기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우리 형님, 술을 놓아 장식한 장막 빽빽한 가운데서도 깊이 삼가시고 돌아오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여인 하나 얻어왔으니 그녀를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궁중에 잔치를 열어 기생으로 하여금 그 시를 노래하게 하고 대군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대군은 밤에 그녀와 동침했던지라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를 듣고서야 비로소 계단을 내려가 땅에 엎드려 처벌을 기다렸습니다. 임금도 계단을 내려가 대군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마침내 그 기생을 대군에게 보냈습니다. 기생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어미의 본관을 알지 못하므로 고정정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의 이영아가 그 후손입니다. 고정정은 그 행실이 미친 듯 했습니다. 어육을 사와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삶거나 익힌 후라도 돌려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억지로 바꾸는 것을 속칭 고정정 바꾸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에 이영아가 일찍이 부인과 바둑을 두다가 물려달라고 억지를 부리니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정정이요? 어째서 매번 물리는 겁니까? 그러자 이영아가 노하여 말했습니다. 어찌 바둑 두는 일로써 남의 조상을 매도한단 말이오. 이런 일이 있었기에 이영아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 늙은 처와 바둑을 두다로 희재를 삼았다 합니다. 3. 권모술수로 도둑을 잡은 이지광. 이지광은 백성을 잘 다스려 이름을 날렸는데 특히 소송 판결을 귀신같이 했습니다. 그가 청주원으로 있을 때 한 스님이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곳에 사는 중으로 종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나이다. 오늘 시장에 백지 한 덩어리를 지고 오다가 쉬려고 길가에 짐을 벗어 놓았습니다. 잠시 뒤 돌아보니 종이 덩어리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지요. 장사 미천을 잃어버려 돌아갈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엎드려 비오니 그걸 찾아주시어 남은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지광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 지키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잃어버렸으니 찾아주고자 한들 어디에다 물어보겠느냐? 번거로이 시끄럽게 굴지 말고 즉시 물러가거라. 조금 뒤 이지광은 일이 있어 수레를 준비시켜 심리 밖으로 나갔다가 어스름의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길가에 있는 장승을 보고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은 뭐하는 놈인데 사또 행차 앞에서 오만불손하게 우뚝 서 있기만 한단 말이냐?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장승입니다. 장승이라 하더라도 거만한 것은 거만한 것이다. 잡아와 밖에 구류에 두고 날 밝기를 기다리자. 밤을 틈타 도망칠 염려가 있으니 지방 각 부군의 아전, 장교, 관노, 사령들은 관문에서 대령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키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관아인들은 일제히 그러겠노라 응답은 했지만 모두 슬며시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으며 누구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지광은 이들이 그럴 줄 짐작하고서 밤이 깊어지자 영리한 통인으로 하여금 장승을 다른 곳에 몰래 옮겨두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관할을 열고 나졸들을 호령해 장승을 잡아오라고 분부했습니다. 나졸들이 그 자리로 쫓아가 보니 붉은 수염 장군 장승은 이미 오유선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겁을 내며 근처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사또의 호령이 성화 같아 나졸들은 부득이 장승을 잃어버리게 된 사정을 말하고 처벌을 기다렸습니다. 이지광이 짐짓 분노한 얼굴빛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속이 되어서 사또의 명을 어기고 숙직하지 않아 결국 장승을 잃어버렸도다.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리 이하 모두는 즉각 종이 한 묶음씩을 대령하라. 만약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태영 20대로 대신하겠다. 이에 삼방관속들은 모두 종이를 바쳤는데 잠깐 사이에 관아마당에 종이가 가득 쌓였습니다. 곧장 어제 와서 호소했던 스님을 불러들이게 하고 그 중에서 그가 잃어버린 종이를 찾아내게 했습니다. 스님이 가지고 있던 종이에는 원래 표시가 있어서 그 표시를 보고 찾아내니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지광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종이를 다 찾았으니 속히 갖고 나가거라. 차후에는 조심하여 잘 지켜서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스님이 100배 사례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이지광은 이어서 그 종이 묶음이 나온 곳을 조사했는데 시장 변두리에 사는 한 무례한이 훔친 것이었습니다. 무례한은 종이 묶음을 자기 집에 옮겨두었는데 마침 관가에서 종이를 납품하라고 독촉해서 종이값이 치솟자 모두 팔아먹은 것이었습니다. 그 무례한을 잡아들여 취재하고 그 값을 추징해 종이를 사온 관속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종이 묶음은 납품한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것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한읍의 아정과 백성 모두 그의 신묘함에 탐복했습니다. 4. 만병통치약 곽향정기산. 구리개에 한 약방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 떨어진 옷에 집신을 신어 흡사 향원인 듯한 늙은 학구가 갑자기 들어와 방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괴상히 여기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손님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학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길손을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지금 몹시 기다리고 있다오. 그런데 당신 약방에서 너무 오래 있게 되어 마음이 매우 불안하오. 주인이 말했습니다. 불안할 게 뭐가 있나요? 밥때가 되자 주인이 밥을 먹자고 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주머니의 돈으로 가게에서 밥을 사 먹고 다시 돌아와서 전처럼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도 기다린다는 사람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감히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한 서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제발 좋은 약을 조제하여 위급한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식하여 매번 약 파는 사람이 의술에도 능통하다 착각하고 이렇게 와서 요구하지만 나는 의원이 아니다. 어찌 증상에 맞춰 약을 쓸 수 있겠나? 의원을 찾아가서 약방문을 지어오면 조제해 주겠다. 서인이 본래 의원 계신 곳을 모르니 제발 한 번만 약을 지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하니 학구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곽향정기산 세 첩을 먹으면 즉시 나을 것이라.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가슴이 답답해지는 병을 해소하는 거라오. 산증에 그걸 쓴다는 것은 수채다 얼음을 섞는 것과 같으니 당신은 입에 붙은 말을 그냥 내뱉고 있구려. 그러나 학구는 자기가 한 말을 고집했습니다. 서인은 일이 급합니다요. 그 약이라도 제발 제조해 주십시오 하고는 값을 묻더니 돈을 던져 주었습니다. 주인은 부득이 저울을 달아 조제해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또 한 서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개의 이웃에 사는데 아무개의 처가 출산을 하다가 기절했을 때 이곳에서 좋은 약을 얻어 다행히도 소생했다 했습니다. 여기 용한 의원이 계시겠지요. 그분을 뵈러 왔습니다. 제 아들이 3살인데 천연두를 알아 지금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여기서 좋은 약을 구하면 소생시킬 수 있겠지요. 제발 용한 약으로 살려주십시오. 학구가 말했습니다. 역시 곽향정기산 세 첩을 들게 하시오. 주인이 말했습니다. 서인배들은 약을 복용한 적이 없으므로 서인 중에서 건장한 자에게는 혹 이 약이 효험이 있을지 모르겠소. 그러나 강보에 쌓인 아이에게 이 약을 먹이는 것은 정말 부당하오. 더욱이 병의 증세가 천양지차 아니오. 그러나 서인이 고집하고 또 간청하니 주인도 어쩔 수 없이 지어주었습니다. 얼마 뒤 서인이 와서 과연 그 자리에서 효험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로부터 풍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학구는 곽향정 기산으로 처방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그 효과는 북과 북채가 호응하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몇 달 동안 학구는 떠나지 않았고 기다리는 손님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 재상의 아들이 튼실한 나귀를 타고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마루에서 내려가 영접했습니다. 물 뿌리고 청소하느라 온 집안이 분주했지만 학구만은 혼자 나무 괴짝 위에 앉아 털끝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상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부친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오래가오. 벌써 몇 달이나 되었는데 백약이 무효라 원기가 점차 떨어지고 있소. 어제 영남의 한 유학에 정통한 의사를 맞이해 약을 조제하게 했는데 그는 해묵은 뿌리와 썩은 풀로는 힘을 얻기 어렵다 했소. 그러고는 직접 약방에 가서 새로 채취한 약재를 골라 법에 맞게 묘하게 제조한다면 효험을 볼 수 있다 했소. 그래서 이렇게 방문한 것이니 주인장은 좋은 품질의 약재를 극진히 잘 가려서 처방에 따라 약을 지어주기 바라오. 그러고는 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저 괴짝 위에 앉아 있는 자는 누구요? 주인은 요즘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라며 그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옷깃을 바르게 하고 학구 앞으로 가서 부친의 증상을 설명해주고 좋은 처방을 청했습니다. 학구는 얼굴을 고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곽향정 기산이 제일 좋소. 재상의 아들은 몰래 비웃으며 일어나 원래 받아왔던 처방문대로 지은 약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종들에게 그 약을 다리게 하여 부친에게 갔습니다. 이야기가 학구의 일에 미치자 아들은 일소에 붙여버렸습니다. 재상이 말했습니다. 곽향정 기산이 필시 조제법에는 맞지 않는다 해도 한번 복용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자 아들과 문인, 종들이 교대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몹시 지친 상태이신데 어찌 소모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것을 복용하신단 말입니까? 절대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재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처방에 따라 지은 약을 달여 올리자 재상이 말했습니다. 먹은 게 내려가지 않는구나. 잠시 침실에 두거라. 밤이 되자 재상은 그 약을 몰래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중 드는 사람에게 곽향정 기산 세 첩을 큰 노구솥에 함께 넣어 다리게 하고는 다시 3번에 나누어 복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정신이 맑고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병의 뿌리가 이미 뽑힌 듯 했습니다. 아들이 문안 인사를 드리자 재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질이 이미 내 몸에서 다 떨어졌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의원은 정말 화타나 편작 같은 사람입니다. 재상이 대꾸했습니다. 아니야. 어느 곳 사람인 줄은 모르지만 약사에 있던 그 학구야말로 정말 신이야. 재상은 약탕을 벌인 일이며 곽향정 기산을 다린 일을 다 이야기해주고는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깊어진 내 병을 하루아침에 깨끗이 낫게 해주었으니 그 은혜가 막대하다. 내가 직접 가서 맞이해 오너라. 그 아들이 명을 받들고 가서 학구에게 감사의 뜻을 지극히 보이고 함께 자기 집으로 가기를 청했습니다. 학구는 옷을 털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 성문 안으로 잘못 들어와 이런 더러운 말을 듣게 되었도다. 내 어찌 장막 속 빈객이 되겠는가. 마침내 훌쩍 떠나가 버렸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무안해하며 돌아가 그 일을 고했습니다. 재상은 그가 시속을 벗어난 굳센 선비라며 더욱더 감탄했습니다. 얼마 뒤 임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점점 위독해졌습니다. 이름난 의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니 온 조정이 당황해 초조해했습니다. 그 재상은 이때 궁중의 의약을 맡아보던 내의원을 맡고 있었는데 때마침 학구의 일에 감동했던 터라 진맥을 하러 들어가서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그 약은 반드시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로운 건 없나이다. 곧 약을 다려 임금께 바치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음 날 나왔습니다. 임금이 매우 감탄하고 기이하게 여겨 학구를 찾아가 보라 했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자는 말합니다. 그는 이인일 것이다. 대개 의서에서는 연운이 순환한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는 온갖 병이 다 다르지만 그 뿌리는 연운이 부리는 것이다. 진실로 그 연운을 알아 그에 맞는 약재를 투여하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병이라 하더라도 두루 효험을 볼 수 있는 법이다. 근세 의술을 업으로 하는 자들은 이 이치를 전혀 모르는 고로 병에 따라 약을 쓸 뿐이니 말초만 고치고 근본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맹랑하게 사람을 죽여왔도다. 그 학구는 임금에게 병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고 이 조제가 아니면 구하기 어렵기에 그러한 일들에 가탁해 임금에게 자연스럽게 도달하게끔 한 것이다. 비녀를 꽂지도 않은 딸. 이역복은 겸종의 무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문 패관소설을 잘 읽었습니다. 그 소리는 노래 부르는 듯 원망하는 듯하고 웃는 듯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간혹 호방하게 호걸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어여쁜 미인의 자태를 보이기도 했으니 책의 경지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호들은 모두 그를 초대하여 글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한이서 부부가 업복의 기회를 몹시 좋아하여 그를 데리고 있으면서 길러주었습니다. 업복을 친척처럼 대우하여 집안에 드나드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이서에게는 비녀를 꽂지도 않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아한 아름다움이 빼어나 꽃처럼 빛나고 옥처럼 온화했습니다. 업복은 심신이 흐리멍덩해진 듯 그녀에 대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없어 매번 추파를 던져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마다 정색을 하고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서 부부가 명절을 맞아 집안 사람들을 거느리고 묘소로 올라가니 딸 혼자만 규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빗장을 단단하게 걸어 잠갔지만 업복은 담장을 넘어 몰래 침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바야흐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업복이 옆에 누워 허리를 껴앉아 그녀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너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그녀가 분노하여 노쇠촛대로 업복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살펴 주신 정은 생각하지 않고 개돼지 같은 행동을 하려 하느냐? 업복이 몸을 앞으로 내밀어 매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낭자가 내리시는 벌은 달기가 꿀 같네요. 그녀는 더욱 노하며 사납게 내리쳤습니다. 얼굴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났지만 업복은 부드러운 목소리와 은근한 얼굴로 곡진히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본성이 여리고 약했습니다. 게다가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 침상에 몸을 던지고는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업복은 마음껏 음란하게 희롱했습니다. 추악한 형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가 용모를 추스르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소원을 이뤘으면 여기 머물지 말고 당장 나가라. 업복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업복은 그녀의 모친에게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 여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옥 같은 얼굴에 참담한 빛이 내렸고 미간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송이 어여쁜 꽃이 아침 찬비를 맞은 듯 그 모습이 가련했습니다. 물러나온 업복은 그녀가 더욱 삼삼해졌습니다. 마침내 연애 편지 한 통을 써서 틈을 엿보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동원에서 만나기를 기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한 날에 나타나 멍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는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업복이 말했습니다. 낭자의 행동거지가 어찌 이리 이상한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서왕모가 사신을 보내 내가 남의 유혹과 협박을 받아 더러운 모욕을 잔뜩 받았으니 큰 바탕이 이미 이지러졌구나. 원한의 빚이 실로 많으니 선부로 돌아와
속세 인연을 영원히 끊으라라고 하셨다. 내 장차 사신을 따라 떠나려 한다. 업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녀가 자기 옆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자 여기 있지. 그러고는 허공을 향해 웃으며 쉴 새 없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 옷가락질을 벗어서 남에게 주는 신용을 했고 남의 신발을 벗겨 신어보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모습을 다 보였지만 주인은 고요할 뿐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업복이 물었습니다. 낭자는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지에서 오신 사자. 업복은 무서워져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로부터 그녀는 하루 종일 혼잣말만 했는데 모두 사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부모는 업복이 화의 발단이라는 것은 모르고 그녀의 종적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업복은 그녀의 신수가 기박하여 그랬노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6. 자기 몸을 다 맡긴 여혁. 참판 이광덕의 호는 관양입니다. 임금의 명을 받아 함경북도 지방의 실정을 살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취를 숨기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령의 잘잘못과 풍속의 거침과 순박함을 모두 수집하려 했습니다. 장차 함흥에 이르러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일들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저녁 무렵 여러 사람과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주민들이 오늘 암행어사가 도착한대 하고 떠들며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공이 의아함을 풀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한도를 두루 다녔지만 나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는데 오늘 이리도 떠들썩한 것은 종자 중 누설한 자가 있어 그런 게 아닌가? 다시 성곽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추궁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하고 며칠 지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야흐로 암행어사 출두를 하고 공무를 판결하고는 읍의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접대 내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온 성이 떠들썩하긴 했지만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옵니다. 이공이 말의 근원을 찾아보고 하라고 명했습니다. 아전이 물러나와 낱낱이 살펴보니 7살짜리 어린 기생 가련이 맨 먼저 말한 자였습니다. 들어가 사실을 고하니 이공은 가련을 데려오게 하여 물었습니다. 너는 강보에서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관원을 알아볼 수 있었는고? 가련이 대답했습니다. 천인의 집은 길가에 있습니다. 전날 창문을 열고 살펴보니 거지 둘이 길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그중 한 거지는 옷과 신발이 때가 묻고 해졌는데 두 손은 매우 희고 보드라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추위에 떨고 굶주리면서 일하는 무리라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피부가 검을 텐데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지요. 그때 그 거지가 옷을 벗어 이를 잡고 다시 입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거지가 옷을 끌어 입혀주는 모양새가 예에 맞고 아주 공손하니 정령 겸종이 귀인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손이 흰 거지가 암행어사일 거라고 굳게 믿고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잠시 사이에 그 소식이 떠들썩하게 전해져 온 성 안에 다 퍼졌습니다. 이공은 그 영민함을 매우 기특하게 여겨 사랑하고 예뻐했습니다. 돌아갈 때는 시 한 편을 지어주니 기생도 공의 문화와 댐댐이에 감복해 몸을 의탁할 뜻을 지녔습니다. 나이가 개년이 되었는데도 일편단심을 지켜 오직 공만을 기다릴 뿐 다른 사람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함경도로 귀양 가서 한 관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생이 거기로 가서 공을 모시며 잠시도 떠나질 않았습니다. 공도 그 정성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몸이라 여색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4, 5년을 함께 지냈으면서도 한 번도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기생도 더욱더 공의 위험 있는 풍도에 탐복하고 성실함을 감탄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공은 언제나 다른 곳에 시집가라고 명했지만 기생은 죽기를 작정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기생은 간계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제갈공명의 출사의표를 즐겨 외웠습니다. 맑은 날 밤 달이 밝으면 공을 위해 창을 하기도 했는데 목소리가 맑고 쟁쟁해 마치 백학이 허공에서 우는 것 같아 눈물이 가슴을 적시곤 했습니다. 공도 따라서 한 절구를 읊조렸습니다. 함간의 여현 만두사여. 두 출사표 나를 위해 드높이 불러주지. 그 노래 삼고 초려에 이르면 쫓겨난 신하 만줄기 맑은 눈물 흘리네. 어느 날 공은 귀양살이를 끝내고 돌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장차 돌아갈 무렵에야 비로소 둘은 경건의 정을 맺었습니다. 공이 기생을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있으면 떠난다. 너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죄를 용서한다는 명만 받았을 뿐이니 기생을 수레 뒤에 싣고 가는 짓을 나는 차마 못하겠다. 내 향리로 돌아가고 나서는 반드시 온 힘을 다하여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갈 테니 조금 늦어진다고 한스러워하지 말거라. 기생은 기뻐서 눈을 반짝이며 흔쾌히 응낙했습니다. 그러나 공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죽었습니다. 부음을 들은 기생은 제단을 배설하고 오래 통곡하고서 자결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그를 길가에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뒷날 박문수가 북간 안찰사가 되어 무덤 아래를 지나다가 그 비문에 함관 여혁 가련의 비라고 써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